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군에 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 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부사관 2명이 질식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숨진 부사관들은 포로 결박이라는 훈련을 실시하던 중 비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용 물티슈 인체 유해성 논란이 몽드드, 수오미 등 주요 업체들 사이에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유해 성분으로 지목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놓고 업계 내 견해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렇다 할 유권 해석 없이 관망, 의혹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장 5개월을 끌어온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영구적인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연예계 사건, 사고까지 잠시 후 정현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 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포로 결박 훈련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2명이 질식사로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특전사 하사관 2명이 포로 체험 훈련을 받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10시 40분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 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포로 체험 훈련을 하던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숨진 부대원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의 시신은 청주의 한 병원 영안실에 우선 안치됐다가 유족들의 동의를 거쳐 국군 대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한 전모 하사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은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측은 부대 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회복 중인 전 하사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날 숨진 하사들은 부대 내 모의 훈련장에서 5인 1조로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훈련은 포로로 붙잡힌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 머리에 두건을 쓰고 1시간 이상 버티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당시 물리적 가격이나 압박, 고문은 없었다고 부대 측은 밝혔습니다. 네, 부사관 2명을 숨지게 한 포로 결박 훈련, 어떤 훈련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군 당국은 정확한 훈련 명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를 대비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의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 당시 구체적인 상황 역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의 포로가 된 상황을 가정해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얼굴에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씌우고 양팔은 뒤로 결박한 채 1시간가량 참아내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대 측은 해당 훈련에 타박이나 고문 등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로 체험은 특전사가 올해 처음 도입한 훈련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외에 영국, 호주 등의 특수전 부대에서도 실시하는 훈련으로 고도의 위험을 동반해 외국에서도 훈련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당 훈련은 SERE 훈련으로 부대원이 후방에 고립됐을 경우 생존하는 방법과 탈출, 도피 방법, 포로로 붙잡혔을 때 고문을 견디는 법 등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양 위원은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때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해외에서는 특전 요원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런 훈련을 그간 군에서 실시해오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이다. 워낙 고위험성의 훈련이라 교육하는 교관도 경험이 많아야 할 뿐더러 강력한 안전 통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결박할 때 몇 분 이상 결박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전사 정훈공보부는 특전사 하사 2명 사망 사건에 대해 15년 안팎의 베테랑 교관들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 등
한 달 이상 치밀하게 교육 준비를 해왔다며 훈련 준비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런 고위험성의 훈련을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특전사 대원 2명이 목숨을 잃은 특전사 포로 훈련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국군 대전병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전사 정훈 기획장교 안동보 중령은 아직 이번 훈련과 관련해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을 적은 매뉴얼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중령은 훈련 중 고통을 호소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대처 상황은 마련돼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안 중령은 미 특전사에서 시행하는 훈련을 실전감 있게 준비해 시행하기 위해 올 4월부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처음 실시한 훈련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훈련 중 사망한 이모 조무하사는 훈련 중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여단 교육훈련기획장교 담당 김홍정 중령은 주간에도 실시한 훈련을 야간에 이어하면서 훈련 강도를 높이기 위해 두건의 끈을 묶긴 했지만 주간과 동일하게 훈련이 이루어졌다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인권을 유린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하사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관 등이 훈련의 일원으로서 판단하면서 대처가 신속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원인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나 의혹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승용 육군 홍보과장은 최근 군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아 조심스럽지만 사고의 진위 여부를 빨리 알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중에도 브리핑을 하게 됐다며 현재 사고 현장 감시 및 검시를 위해 경찰 과학수사대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하고 있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육군 감찰실장 등이 해당 부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전사 2명을 숨지게 한 이 사고에 대해서 야당 측은 이 군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면서요. 네, 야당이 지난 3일 포로 체험 중이던 제13 공수특전여단 부사관 2명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군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로운 훈련 방법을 도입하면서 철저한 안전대책도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대책 부재 때문에 신참 특수부대원들의 꽃같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지휘 계통에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부대변인은 사인이 질식사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훈련을 하는 특전사 대원들이 질식사하는 상황까지 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군부대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에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군 당국은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며 왜 사고 위험이 높은 훈련이 실시된 것인지, 안전조치는 실시된 것인지, 다른 사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윤일병 사건처럼 덮거나 무마하려 한다면 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에 군 당국은 책임있고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있기 전에도 이 군 내부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군 검찰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지난 2일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윤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3군사 검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이모병장, 하모병장, 이모상병, 지모상병 등 가해병사 4명 모두에 대해 주의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윤일병이 보였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던 점,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 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 지식을 갖추고 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3군사 검찰부의 판단입니다. 3군사 검찰부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윤일병이 사망에 이르는데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일병의 사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좌멸 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들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 등이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을,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윤일병의 사망 원인으로 기도 폐쇄 등에 의한 뇌손상 등을 제기했지만 3군사 검찰부는 사망 원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이 가해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일병의 사인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군의 최초 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군의 최초 수사 내용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재판 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다시 할게요.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3군사 검찰부가 군사법원에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육군 3사령부 검찰부가 사망의 원인을 질식사해서 쇼크사로 번복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의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질식사에 의한 뇌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던 군 당국이 언론 보도에 따라 지속적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폭행에 무게를 둔 쇼크사로 판단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배경으로 지난 4월 6일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검찰부는 폭행 주도자인 이모 병장을 제외한 가해자 3명이 의료 관련 전공자들로 윤일병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도 구타,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이 병장이 휴가를 갔을 때에도 윤일병을 괴롭혔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 윤일병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음식물이 목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규정했던 군 검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폭행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행으로 좌멸 증후군이나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도 사망 원인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쇼크사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 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 폭행과 집단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하 병장은 지난 4월 6일 5kg의 엿기를 들어 윤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폭행 가담자 4명 외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 진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관련 대대장 등 5명을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기용 물티슈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함유된 아기용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시사저널은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 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며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호흡 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현재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물티슈 제조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CMIT, 클로로메틸 이소치아 아졸린과 MIT, 메칠 이소치아 아졸린논을 대체할 성분으로 선택한 방부제입니다. 시사저널은 방부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식약처의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에도 등록될 정도로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티슈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홍역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독한 물질을 찾아내 이를 제품에 사용한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몽드두와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쓰게 됐다는 것인데요. 해당 업체들은 8월부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없는 물티슈를 유통하거나 시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아기용 물티슈 사건과 관련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요. 네, 몽드드 물티슈 측이 산업부에 조사 방침을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들어간 아기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는 최근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실태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로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의 살균 보존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물티슈의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산업부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 중입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몽드드는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물티슈에 들어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논란의 대상이 된 성분으로 인해 당사 제품의 위법성이 판명될 경우
사회적 책임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몽드드 측은 이 성분은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화장품 원료로 등재됐다며 유해 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고 우선적으로 논란이 된 아기 물티슈 몽드드를 제조한 업체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유아용 물품은 마치 스치기만 해도 대형급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 같습니다. 유아 관련 제품의 안전성 논란은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모습인데요. 몽드드는 반박문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 측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건강한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불쾌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태는 지난달 27일 주간지 시사저널이 게재한 기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치명적 독성 물질이 든 아기 물티슈가 팔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잡아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 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독성 물질로 인해 예상치도 못했던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과 같이 물티슈 업체들이 수상한 성분을 제품에 사용했고 이 물질의 독성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물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성분 표기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성분 표시제로 인해 CMIT나 MIT와 같은 성분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낀 물티슈 업체들이 급하게 대체품으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을 사용했지만 이 물질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국내 방부제 제조사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취재 결과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가 이 성분을 담은 채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사용된 시기는 작년 8월경부터 올해 8월 무렵까지 약 1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티슈 업체 몽드드는 해당 물질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지목을 받았습니다. 업계 1위인 몽드드와 2위 업체인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사용하자 다른 회사들도 따라서 사용했다는 추정입니다. 이에 몽드드 유정환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성분은 미국 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이며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이를 유해 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사저널이 몽드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몽드드 측에서는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내용도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나름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몽드드 측은 이번 논란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곳은 식약처밖에 없다며 식약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해 주기를 촉구한다. 논란의 성분으로 인해 자사의 위법성이 판명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물티슈는 현재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해당 분류가 바뀌는 중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화장품에 물티슈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물티슈는 향후 화장품으로 규정돼 사용 원료나 품질 관리 등에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260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몽드드는 현재 제품의 유해성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교환,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들이 계속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물티슈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성분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다. 정부의 공정한 발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 담당자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몇 년째 공방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정 화학 혼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히 규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아기용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함유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보원 한 관계자는 만일 아기용 물티슈에 포함된 물질이 유해 물질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지난 1일 말했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보원은 2006년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티슈 등 업소용 위생용품의 안전성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 배경 중 하나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기용 물티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꼽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닮아 있습니다. 소보원은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막 불거진 상황인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과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세트리모늄의 경우 독성이 있다는 점은 알려졌지만 실제로 물티슈를 썼을 때 인체 유해 여부나 유해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민원이 제기돼도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 방법을 찾고 최근 소보원 청사 이전에 따른 시험 검사 시설 세팅 시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약이 물티슈의 독성 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사용됐다는 보도 이후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물티슈 논란 후 최근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해당 물티슈 불매 운동과 함께 물티슈 대용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이미 구매한 물티슈를 환불하는 방법과 해당 물티슈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까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한 육아 카페에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 후 대안으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썼다는 게 이게 더 독하다고 한다. 물티슈를 아예 쓰지 않던지 깨끗한 물을 부어 쓰는 건티슈를 써야 할 것 같다. 천연 유기농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포함됐다. 불안하다. 해당 물티슈 계속 써왔는데 환불해야겠다. 어떤 물티슈로 갈아탈지 의견을 모아보자 등의 글이 수백 건 쏟아졌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아기용 물티슈가 청소용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기 입, 얼굴, 손, 발 등 청결용으로 사용되던 아기 물티슈가 한순간에 청소용으로 전락했습니다. 아기용 물티슈 유해 성분 논란으로 엄마들의 아기 물티슈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영유아가 있는 엄마들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물티슈 업체는 국가공인시험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경구 독성 테스트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시민단체도 나서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은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질은 아니라고 해당 기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의 살균 보존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해당 성분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의 반응은 이번 발표로 안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물티슈를 믿고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보면 한 누리꾼은 신생아 때부터 사용한 아기 물티슈였다며 정부 공식 입장도 찝찝하다. 환불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져다 버릴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은 물티슈 매니아라 아이에게 물로 씻기보다는 물티슈를 주로 사용했다며 물로 씻어주지 않은 걸 후회한다. 남은 물티슈는 방 닦는 용도로 사용해야겠다고 전하며 논란이 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물티슈가 거의 없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물티슈 쓰지 말아야겠다며
이제 아기 물티슈는 모조리 청소용으로 쓴다는 엄마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해 물질이 함유된 아기용 물티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물티슈에 함유된 방부제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출산 육아 전문 브랜드 마더케이 관계자는 방부제의 유해성을 떠나 물티슈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건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더케이 측은 건티슈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부어서 써야 한다는 점과 물을 넣은 후 1, 2일의 짧은 사용 기간이 불편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성은 물론 티슈 용도 외에도 일회용 거즈 손수건, 일회용 턱받이, 수유 패드 대용 등으로 육아 시 활용도가 높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아기들에게 사용한다는 프리미엄 라인의 물티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고은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 씨가 사망하고 권리세, 이소정 등 2명의 멤버가 중상을 입어 충격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레이디스 코드는 지난 3일 오전 1시 23분경 경기도 용인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레이디스 코드 5명의 멤버들을 포함해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7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레이디스 코드는 대구에서 열린 녹화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빗길 교통사고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뒷바퀴가 탈거되면서 차량이 몇 차례 회전을 했고 이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전복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현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 등이 급히 출동했지만 끝내 고은비 씨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원 인근의 성 빈센트 병원으로 옮겨진 고은비 씨는 미처 손을 써보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권리세와 이소정 등은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권리세는 상태가 특히 위중한데요. 권리세는 지난 3일 오전 10시간여의 수술을 받았지만 도중 혈압이 떨어지면서 수술을 중단하고 오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네, 사망한 고은비 씨 외에도 이 나머지 멤버들도 이 부상이 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상황이 어떤가요? 네.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권리세가 대수술을 받던 중 혈압이 떨어져 수술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레이디스 코드의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권리세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경기도 수원 성 빈센트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면서 과다출혈로 인해 혈압이 떨어져 더 이상 수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라고 권리세의 수술 경과를 전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권리세는 사고 현장에서 이송될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권리세는 중태이며 이소정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고 다른 멤버들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는 큰 부상은 없다. 멤버들은 오늘 중 수원에서 서울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며 빈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레이디스 코드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으며 은비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고 직후 차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리세는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수술 아주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권리세의 상태에 대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은 이날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려 11시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서너 차례의 대수술이 연이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레이디스 코드의 사고 외에도 지난 1일 배우 이병헌 씨가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동영상 공개와 관련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배우 이병헌이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헌의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에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늘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했다며 이병헌은 28일 바로 소속사 측에 협박 사실을 알리고 소속사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9월 1일 새벽 이들은 검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들을 아는 동생 지인으로 알게 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도 인정했다. 또한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특별한 자료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매체는 이중 A씨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이라고 보도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이는 지인의 소개로 모델로 활동하는 친구와 함께 이병헌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개월간 계속됐던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처음 이 갈등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갈등의 원인은 크림반도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흑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크림반도는 수백 년간 동서강대국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그리스, 훈족, 몽골족 등의 침략을 받은 데 이어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853년에는 서쪽으로 세력 확장을 노린 러시아 제국과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 등이 맞서 싸우면서 약 3년 동안 최소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영국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 전쟁에 간호병으로 참전해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던 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의 중심지로 불릴 정도로 러시아와는 때려야 뗄 수야 없는 관계입니다. 1954년 니키타 흐르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크림반도는 1992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자치공화국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림자치의회가 협의에 선출했습니다. 크림반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 러시아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흑해에 자리 잡아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합니다. 게다가 흑해 서남쪽에 터키 보르포루스 해협을 통과하면 지중해로 나갈 수 있고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중동 아라비아해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는 전략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현재 크림반도 남쪽의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축출된 친러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0년 러시아와 임대 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타국 영토에 위치한 임차지이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허가 없이는 기지 외부로 군사 설비나 군함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세바스토폴 흑해 함대 병력 일부를 기지 밖으로 이동시켜 우크라이나 군기지 장악에 나선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가 협정 위반과 침략 행위로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네, 5개월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5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동했다면서요. 네,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달 5일 열린 가기에서 러시아 당국자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파 관계자 40명에 대해 일본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제재를 가기에서 승인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즉시 발동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점령, 합병하고 친러시아파 무장조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정해진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등 크림반도 점령 합병과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직접 관여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인물이 선정됐습니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총리와 크림의 두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연방보안국 국장, 대외정보국 국장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유럽연합이 이들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 조치로 미국, 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공조를 부각하려 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추가 제재에 관해 미국이나 EU의 제재 대상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 러시아와 대화를 계속한다는 기본 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 일본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 등 23명의 일본 입국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발표했었습니다. 지난달 5일 독일 역시 러시아의 추가 제재 하나로 러시아와의 국방 계약을 취소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독일은 러시아 추가 제재 하나로 1억 2천만 유로, 약 1,660억 원에 이르는 러시아와의 국방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프랑스의 러시아 국방 계약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독일이 러시아에게 3년 동안 전투 시뮬레이션 센터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1억 2천만 유로를 받기로 한 계약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그마 가브리에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이나 말레이시아 MH17 항공 추락을 둘러싼 러시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장은 프랑스에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미스트랄급 헬리콥터 탑재 함정 2척을 판매하는 12억 유로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함정 건조 계약으로 일자리 1,000개 이상이 창출된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함정 계약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계약 이후 영국, 폴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독일의 이번 결정은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게 강력한 신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를 본 후 나온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정상 간 통화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럽연합이 금주에 러시아 경제 핵심 분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신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었죠. 네, 나토는 지난 29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있다고 비판한 직후 나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 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러시아의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수개월간 불안정하게 해온 위험한 패턴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러시아가 불법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의 무장 분리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대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즉각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거듭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역시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 추가 제재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몇몇 국가 장관들이 러시아 추가 제재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000명 규모의 군인과 중화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나토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열렸습니다. EU 28개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의 장 아셀본 장관은 러시아의 그릇된 행위 추구에 대해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선택이 고려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에스토니아 우르마스 파엣 장관은 사태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EU는 가능한 신규 제재를 추진하는 쪽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프랑스 팀머만스 네덜란드 장관은 우리는 지금껏 지속한 국방비 삭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보 정책의 재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스웨덴의 카를 빌트 장관은 지난 4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거론하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연내 두 번째 우크라이나 영토 침범 와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적 군사행동을 목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자며 러시아의 침범 부인을 겨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러시아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러시아가 깊숙이 군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며 러시아는 더 큰 비용과 추가 제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토의 니코탁 준장은 러시아군 1,00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와 텐트들로 가득 차 있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 국경지역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날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격돌했습니다. 서멘사 파워 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비탈리 추르킨 유엔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군대가 전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영구 휴전이 합의되기 전날인 지난 2일,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키예프를 접수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키예프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이 같은 발언을 공개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탈리아 일간지를 인용해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자신과의 통화 도중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는 이 발언이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라는 푸틴의 협박성 메시지라고 분석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푸틴의 이런 발언은 서방의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네, 결국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영구적인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구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양국 정상 간 비전이 맞아떨어졌다며 휴전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휴전 합의 소식은 러시아 현진 언론인 RIA 노보스티가 푸틴 대통령과 포로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해 양국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뤘다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전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밍스크에서 가진 2시간에 걸친 양자회담에서도 푸틴과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그마한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EU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일주일 이내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
러시아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도 GDP의 15%를 차지하는 동부 지역에서의 충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집계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충돌로 지금까지 희생된 사망자만 2,6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1,000명 이상의 군 병력을 보내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군수 물자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웨일즈 카디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날 동유럽인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을 찾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스토니아에 이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등 이전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3개국 정상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50일 동안 지속됐던 가자지구 사태에 이어 5개월간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사태도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